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만 엘리트의 샘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대학 입학에 관한 정보를 계속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적을 말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대에 같이 나눴던 내용을 잠깐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이라고 그랬었을 적에 하이스쿨 학생들의 그 프로파일 가운데서 8부분으로 나뉘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8 admission factor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첫 번째 네 가지가 이 아카데믹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GPA가 가장 중요한 거, 대학 입학에 있어서 GPA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P하고 Honors 클래스를 몇 개를 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SAT나 ACT 스코어를 넣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P 테스트 스코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non-academic factors라고 그래가지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리고 competitions and awards, application essays, 그리고 선생님과 counselor의 이 letter recommendation 추천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의 이 그룹의 대학들이 8개의 항목을 놓고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을 보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같이 이렇게 좀 쉐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GPA였죠. 그래서 UC하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의 GPA를 10학년과 11학년급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이 10, 그러니까 10 through 12, A to G weighted GPA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UC에서 택하는 보는 그런 GPA가 되고요. 그리고 항상 보게 되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UC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립대도 그렇고 이 weighted GPA를 먼저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weighted GPA라고 하는 것은 AP사하고 그리고 Honors 클래스를 종합한 그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weighted GPA라고 그러는데 혹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weighted GPA는 총 이 그 GPA가 5.0이 됩니다. 그리고 unweighted GPA가 이제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UC하고 CSU는 지금 10학년에서 11학년 그 GPA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를 볼 경우에는 9학년서부터 해서 1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cumulative weighted GPA,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종합한 그러한 GPA를 weighted GPA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unweighted GPA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파퓰러한 이 메이저들,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높은 그러한 전공에 대해서 어떠한 GPA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로 UC하고 CS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4.6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데이비스나 얼바인, 샌디에고, 사나바바라 같은 경우는 한 4.4 이상, 그리고 사나크루스하고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는 4.3 이상, 또 UC 머세 같은 경우는 이제 4.2가 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캘리포니아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 대학이 CSU 대학이지만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이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UC 얼바인 레벨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이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인데요.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GPA를 유지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혹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랬었을 적에 특별히 그 UC 버클리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Letter of Science에 속해 있는 그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EECS라고 해서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에서 그는 이제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가 있는 그 이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가 되는데요. 제가 아마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를 방문해 주셨던 제 부모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UC 버클리의 그때 당시에 익스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반가웠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한번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 익스가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파퓰러한 그런 메이저인데 컷 라인이 어떻게 되냐, 그 GPA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냐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4.5 GPA가 아닌 학생들은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EX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그런 메이저인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 EX로 해가지고서 원서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6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템 메이저로 해서 프리메드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적에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런 이제 여러 그 스템 메이저들이 있는데 지금 UCLA와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4.5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도 좀 안정치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데이비스 얼바인,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4.3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해 그 입학률을 보게 되었을 적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어저께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학생들 가운데에서 4.6 이상의 GPA를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해가지고서 UCLA에 원서를 넣었는데 웨일리스트가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메이저 해가지고서 나중에 졸업하고 뭐 이제 월스트리트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그 모든 UC가 다 비즈니스 메이저가 있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비즈니스 메이저가 있는 그런 이 UC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UC 버클리가 가장 그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메이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UC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 비즈니스 메이저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이칸을 하죠.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 계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다른 메이저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니까 이런 상위급 GPA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Strong GPA 그리고 Number of APs and Honors Classes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이렇게 뭐 적당히 AP하고 적당히 Honors를 해서 GPA가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특별히 그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그 탑 레벨에 있는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성적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성적이 4.7 됐고 4.6 됐으니까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네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롱한 GPA와 그리고 APS나 Honors Classes, 그러니까 이 APS나 Honors라고 하는 이 학과목들을 Rigorous Classes라고 그러죠. 그 Rigorous Classes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힘든 과목이다, 혹은 도전적인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이 고등학생들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과목들을 택하는 거를 그러한 그 상위급 대학들이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아는 거거든요. AP 클래스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도 그 AP 사이언스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AP 피직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AP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AP 케미스트리도 그렇고 각 이 고등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이 클래스 자체 그이
그 difficulty level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AP Physics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AP Science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2개 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Bio, AP Chem 아니면은 AP Physics 해가지고서 2개나 3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만큼 이제 AP에 대한 혹은 AP 클래스에 대한 이 관심도가 그 많은 대학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배움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클래스를 해가지고서 성적을 높이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세이프티 존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안전지대에서 생활하는 그것보다는 뭔가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힘들지만은 그 과목에 도전을 해서 그 과목을 어떻게 핸들했는지,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대학 쪽에서 성적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평가하는 그러한 그 이 일종의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읽는 사람이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게 되었을 적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클래스를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쉽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클래스들을 어떻게 핸들을 했는지, 그 어려운 클래스를 어떻게 해서 A를 받았는지, 혹은 또 B를 받게 되었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strong GPA, 그리고 number of APs and honors classes가 주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과목을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정복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Problem solving skill이에요. Problem solving skill. 그것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적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스킬과 능력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적표 딱 보고서 트랜스크립을 보면서 GPA가 이 정도 됐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UC 같은 경우는 원서 읽는 시간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한 학생의 그 전체 원서를 읽는 시간이 8분에서 10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짧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그 많은 클래스들을 했고 다 했는데 이거를 10분 안에 다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 트랜스크립을 본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물론 빨리 보지만은 UC 같은 경우에 클래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서 성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적에 이미 이 원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이 친구가 이만큼 어려운 클래스들을 많이 잘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이 남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학생들을 보게 아마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AP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AP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AP를 하게 되었을 적에 그 AP를 택하면서 거기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 직면했던 어려웠던 그러한 체험들, 이러한 거를 가지고서 스트러글링하고 스트라이빙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또 노력하면서 또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클래스를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 AP 클래스를 하게 되면서 경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를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고 좌절을 경험해 볼 수도 있었겠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A나 B를 맞았다라고 했을 적에 그 A나 B가 그냥 AP 클래스에서 A나 B로 맞은 걸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AP 클래스를 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A나 B를 맞았다라고 했을 적에 그 과정을 지나치면서 내가 체험한 것을 에세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 에세이에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느냐, 어떤 어려움이 이 고등학교 4년 가운데 있었느냐,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 나왔느냐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대학 원서에서 가장 또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blem solving skil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원을 넘는 거죠. 물론 공부 잘해서 다 A를 받으면 그야말로 제일 좋은 거가 되겠죠. 그러나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클래스를 직면하게 되었을 적에 혹은 어려운 클래스를 택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얼마만큼의 도전 정신을 갖고 도전을 했느냐라는 거. 얼마만큼 도전을 했는가. 그래서 이 APS나 아너스를 많이 하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실패를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를 많이 좀 꺼려 하시죠. 그리고 실패를 안 하고 그냥 성공하면서 잘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실패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 밋밋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배우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렇게 이 고등학생들의 원서를 보게 되었을 적에 그 이 원서 에세이 가운데서도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하죠. 여러분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이나 AP 클래스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뭐 C가 나왔다라고 했을 적에 이거 하나 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C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UC나 아니면 어떤 명문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거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거다. 이건 전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물론 이건 뭐 AP 클래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 실패라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 대학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다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럼 뭐 너무나도 좋은 거고 그 대학 측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좀 많이 받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퍼센티지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스탠포드 같은 경우나 하버드 같은 경우에 스트레이트 A를 받은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AT 점수에 Perfect SAT 스코어를 받은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이 그 학생을 이 표현하는 혹은 그 학생을 나타내주는 그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실패를 했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극복하게 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신될 수 있을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또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한 배움과 변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잠재력의 발굴과 발달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년에 한 800명 이상의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을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됐을 적에 혹은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잠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이 잠재력의 발굴과 발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도전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거기에서 그 잠재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될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실망이죠. 절망 혹은 좌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고 좀 슬럼프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실패 혹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당면케 되었을 적에
뭐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마음의 가짐이라든지 그러한 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15세, 16세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패한 모습 혹은 그 아이들이 실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부모나 어른된 입장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아이들이 좌절되거나 실망한 가운데에서 그 면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절로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저러한 또 조언을 주게 되고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었을 적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이 얼굴에 그림자가 끼어 있고 그리고 어둠이 그냥 이렇게 이 깊게 쌓여 있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적에 이 모티베이션을 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잠재력이나 포텐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으쌰으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그 아이들의 내면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 그 포텐셜을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잠재력을 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향상시키면서 이것을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오버컴 하는지 이거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이 특별히 지금 10대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그 하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적에는 확실하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잠재력의 발굴과 발달 혹은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유. 왜 그렇게 GPA에서 strong GPA 그리고 AP honors class를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can you handle our education level이에요. 여러분 스탠포드에 들어가는데 4.0 GPA입니다. 혹은 4.2 GPA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그 에듀케이션 레벨 그러면 세계적인데 네가 우리 학교에 오는 거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우리 학교에서의 이 에듀케이션을 핸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어려운 클래스들을 많이 택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클래스들을 통해서 배움의 정신을 키워가고 그리고 도전적인 정신들을 키워가면서 많은 학구적인 면에서 탁월한 그런 면을 이 진열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한 거는 그러니까 높은 GPA라든지 또 이 AP하고 honor 클래스를 많이 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혹은 그 배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UC requirement, A to G requiremen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지난번 시간대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입학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스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학률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적. 그래서 GPA of middle 25% to 75% students 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 오른쪽에 있는 이 GPA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학교들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 25%권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가운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컨설테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컨설테이션 프로그램 중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UC 머세드의 한 3.4, 3.5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꼭 다 이제 75%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각 대학들마다
파퓰러한 메이저를 선택을 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GPA 정도가 미니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뭐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또 프리메드, 그리고 비즈니스와 같은 아주 이 강세죠. 이 대학들의 그러한 그 스트롱한 그러한 이 메이저가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GPA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이 정도의 GPA가 있어야지 이 대학들을 진학할 수 있다 혹은 그 원서를 냈을 적에 입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inimal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이 A2G requirement라고 하는 이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follow하는 그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이 15개의 그 A2G requirement 클래스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로 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웬만한 유지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maximum requirement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9학년들한테는 AP를 할 수 있는 건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그 9학년 때 APS나 Honors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죠. 남가주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 북가주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 특별히 그 Honors Chemistry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7학년이나 또 8학년 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이제 좀 앞서가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또 이 아이들이 막 그런 그 클래스들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8학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에 이 바이올로지를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듣게 하시면은 9학년 때에 Honors Chemistry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 자녀가 갈 그 고등학교의 이 카운슬러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를 9학년 되기 이전 서머 때 하고 그리고 Honors Chemistry를 9학년 때 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Honors Chemistry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Algebra 2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gebra 2를 사실 미리 하는 거는 저희가 recommend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학년 때도 그렇고 또 이 어떤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수학에 앞서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9학년 이전에 8학년 끝나고 뭐 알제브라 2를 서머 때 했다든지 아니면은 9학년 끝나고 여름에 이제 알제브라 2를 서머 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알제브라 2를 서머 때 스킵하라고 서머 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알제브라 2가 이 advanced math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이 되죠. 그리고 알제브라 2가 SAT나 ACT 시험에 상당히 큰 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알제브라 2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알제브라 2를 학교에서 하지 여름에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9학년 때 할 수 있는 AP나 Honors가 많지 않다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죠. 어떤 고등학교들을 보니까는 이 AP Human Geo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학교는 있습니다. 10학년 때 들어와서 여기 북가주를 보게 되면은 10학년 때에도 많은 APS와 Honors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뭐 3개 정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10학년 때도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이빌리그나 히든 아이비 쪽을 생각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10학년 때 최대한대로 이 APS와 Honors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 맥시멈으로 지금 AP나 이렇게 Honors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11학년 때 이때는 이제 최고의 숫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IB나 그 히든 아이비 쪽으로 본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5개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가운데에 그 아이빌리그를 간 학생들이 좀 꽤 있는데 그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은 11학년, 12학년 때 거의 5개나 6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도 보게 되면은 3개 이상의 AP Honors를 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maximum requirement, 물론 이제 이거는 최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빌리그나 또 스탠포드와 같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GPA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GPA를 간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10학년 때 2개나 또 3개 그리고 11학년 때는 3개나 4개 정도의 그 weighted 클래스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제가 받는데요. 아, AP를 택해서 B를 받는 것과 그냥 레귤러 클래스를 해가지고 A를 받아서 높은 GPA를 유지하는 거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는데 답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이제 앤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레귤러 클래스를 많이 해서 A를 받는 게 전혀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프리메드, 또 비즈니스 같은 이런 전공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는 아무래도 AP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를 많이 해서 A를 받는 게 아무래도 급선무죠.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B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물론 B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P를 많이 택해야 되고 그리고 택하는 거 AP에서 이제 뭐 2개나 3개 정도 B가 있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엔지니어링이나 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그런 클래스에서 매th 앤 사이언스에서 B가 너무 많이 쓰면은 그는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전공과 그리고 어느 대학을 지망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UC 그리고 UC급 이상의 그런 대학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AP를 많이 하고 A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11학년 학생들, 이제 여름 방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지금 11학년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서머 플랜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11학년이 끝난 가운데에서 만약에 GPA가 아이들이 지망하는 그 이 전공에 못 미치게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는 뭐 GPA가 4.5가 안 된다, 4.4가 안 된다, 혹은 4.3이 안 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지금 여름에 성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름에 엑스트라커리큘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GPA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었을 적에 GPA가 낮은 경우는 무조건 GPA를 높이는데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 엑스트라커리큘러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엑스트라커리큘러를 시켜보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 이제 상담하게 될 때 저는 좀 이렇게 반대를 하죠. 지금 엑스트라커리큘러보다는 GPA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GPA가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GPA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그 전공을 이 셀렉트하게 되었을 적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뭐 UC에서 UC 데이비스나 얼바인 이런 대학을 들어가는데 미니멈 GPA도 안 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기간을 통해 가지고서 GPA를 높이는 이러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take more AP classes during summer. 이번 여름에 택하지 않은 AP 클래스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2개 이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2개나 3개의 AP 클래스들을 여름에 하면은 여름에 해가지고서 GPA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AP를 세개를 여름에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좀 속된 말로 죽었다라고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또 얼마만큼의 나의 그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지금 나의 프로파일을 이거를 업시키는가, 디벨롭 시키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대학 진학의 그 방향이 이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해가지고서 이번 이제 오늘 12월 달까지 원서를 집어넣는 그 시간까지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포기한다라는 것은 뭐 노는 시간,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집중적으로 좀 성적 높이는 것과 그리고 프로파일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AP 클래스를 이 서머 때 하는데요. AP 사이언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AP 바이오나 AP 캠 이거를 여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요. 그럼 뭐 AP 사이콜로지 그리고 뭐 AP environmental science 이러한 클래스들 그리고 뭐 AP 세미나, AP music theory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됩니다. 그리고 12학년 때 하는 그런 클래스들이 되겠지만은 뭐 AP Micro Economics, AP Macro Economics 이러한 클래스들도 여름에 하고 그리고 12학년 때 그 클래스들을 하는 대신에 다른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러한 클래스들을 하는 것이 성적표를 더 스트롱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질문이 나옵니다. AP 클래스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클래스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그랬었을 적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AP가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적에 물론 AP 클래스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택하는 클래스가 다 weighted GPA 클래스들이에요. 5.0 그 성적의 그 클래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AP 클래스를 또 중시 본다라는 거죠. AP 클래스를.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똑같은 이 사이콜로지 클래스를 AP 사이콜로지를 하는 것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이콜로지 인트로덕션을 하는 인트로덕션 투 사이콜로지를 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로우 이그 로어 버전 아니면 그 이 1학년 2학년들이 혹은 고등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들이라고 했을 적에 쉬워요. AP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원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성적을 보게 되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택한 클래스들이 많아가지고서 이 GPA가 한 4.4, 4.5가 됐을 경우에는 알거든요. 이게 그렇게 도전적인 어렵지 않은 클래스들을 택해서 이만큼 성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AP를 더 많이 학생들이 4.4, 4.5가 되는 거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클래스를 많이 택해서 4.4, 4.5가 되는 거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쪽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AP 클래스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하고요. 그리고 AP 클래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클래스를 택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클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during school year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학년이 시작이 되었을 적에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AP는 적당선에서 멈추고 나머지 한 2개나 뭐 어느 경우는 3개 정도 그 클래스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학교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좀 쉽게 GPA를 높이기 위해서 AP는 그냥 적당히 하고 나머지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게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는 자기 고등학교에서 학생 고등학교에서 오퍼하고 있는 AP를 최고로 많이 하는 거 이거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여름에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멈췄는데 학교 시즌에는 되도록이면은 학교에서 오퍼하는 AP하고 아너스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때
AP하고 또 Honors라든지 이런 클래스들을 보충시켜주는 그게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클래스들을 택하는 이런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P 클래스를 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커뮤니티 칼리지는 AP 클래스가 없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스쿨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온라인 스쿨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제일 파퓰러한 게 뭐 BYU 인디펜던트 스타일이라든지 또 뭐 에이펙스라든지 이러한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AP 클래스를 얼마든지 이렇게 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온라인 스쿨이 있어요. 일리트 오픈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일리트 거지만은 그 일리트 오픈 스쿨인데 왜 제가 일리트 오픈 스쿨을 추천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적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BYU나 다른 그 온라인 스쿨을 가게 되면은 등록을 하고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그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하고 하는 거인데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리트 오픈 스쿨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리트 각 브랜치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리트 오픈 스쿨에 등록을 하시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의 일리트 브랜치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두 엔티티가 같이 그 학생의 성적을 관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트 오픈 스쿨에서 그 학생의 매주에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학생이 좀 이렇게 뒤떨어진다 아니면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브랜치로 그 학생의 퍼포먼스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리포트를 받은 브랜치가 그 학생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서는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해줍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리트 오픈 스쿨에 클래스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95%인가 97%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 A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일리트 오픈 스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이 BY만큼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이 성적 관리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 서머 때 특별히 AP 클래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college dual credit이라고 그러죠. 이 대학교에서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학점 이거를 따기 위해서 그 클래스를 일리트 오픈 스쿨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택하는 그런 클래스들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리트 오픈 스쿨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eliteopenSchool.org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이렇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일리트 오픈스쿨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에 일리트 브랜치를 찾아가셔서 거기 디렉터와 만나셔서 상담하시게 되면은 아마 잘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11학년인데 11학년 끝나고 성적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많이 좀 이렇게 저하된 혹은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AP 클래스들을 먼저 하는 걸로 해서 GPA를 높이는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만약에 AP 클래스가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클래스들을 좀 더 택하는 이러한 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 여름 동안에 이 성적을 보충시키는 혹은 성적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학 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ACT나 또 SAT 같은 경우 많은 학교들이 이제 테스트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 테스트 옵션이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SAT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안 봐도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상담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번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여러분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